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15명으로 오전 발표보다 1명 적은 것으로 수정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수도권 비상계획 시행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 지표는 연일 악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1,400명 넘게 늘었고 사망자는 지난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86명,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지금 35%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비중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환자 수를 늘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환자실은 꼭 필요한 환자만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배정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는 병원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부과합니다.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조기 퇴원 혹은 하급 병실로 전원시키는 병원엔 이송비 등이 지원됩니다. 항체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방역 패스 확대와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태아가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6주차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뒤 조기 출산하면서 사산했으며 사망한 태아에서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어제까지 24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200여 명이 검사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신앙 공동체 마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46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해당 종교시설 신도와 인근 마을 주민 등 634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246명이 양성 판정됐고 11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들 확진자 가운데 5명은 서울과 용인, 제주, 군산 등 다른 지역 확진자여서 추가 확산도 우려됩니다. 또 나머지 280명에 대한 검사가 끝나면 추가 확진자가 수십 명가량 더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교회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 가운데 90여 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돼 있어 전수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는 연령별이나 환자 상태별로 확진자를 분류해 천안은 물론 인근 공주와 아산 등 생활치료센터로 확진자들을 분산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한 100여 명의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해당 마을에 경찰, 순찰 등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 당국과 함께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변화하고 혁신된 새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갈등으로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원내지도부, 상임위원회 간사단 등과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당이 국민의 어려운 삶을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했다며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선대위를 전면 재편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 주신 용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표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 등을 국회에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를 주저하면서 이번 주 내내 제자리입니다. 어제 2, 3일 내에 입장을 내놓겠다던 김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선 이미 다 이야기해서 할 이야기가 없다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김 전 위원장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두 분에 대한 인사는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 당에 모시겠다고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김종인 갈등의 한 원인으로 거론돼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이 조정되면 갈등이 해결될 거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 전 비서실장은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측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임 전 비서실장을 소환함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의혹에 대한 이른바 윗선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한 전두환 씨의 빈소에는 이틀째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출신 인사와 오공화국 시절 정치인들이 주로 빈소를 찾았는데 오후에는 보수단체와 우리공화당이 단체로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 근조화환에 비해 조문객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한산했던 빈소는 오후 들어 갑자기 붐볐습니다. 보수단체 회원과 우리공화당 당원 등 수백 명이 단체로 조문을 오면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원진 대표도 빈소를 찾아 전두환 씨에게 공과가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행태의 언론 보도나 청와대 입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에는 어제 전두환 씨의 사위였던 윤상현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혁임 장관 시절에 여러 번 공사적으로 찾아뵙고 또 대구 오셨을 때도 여러 번 뵙던 일이 있어 그래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박철원, 김용갑 전 장관 등 오곤 시절 정치인들과 군 출신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이 조문을 오게 된 이유 등을 물었지만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우선은 유가족 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역사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또 받는 계기가 또 됩니다. 오늘 새벽엔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보신각 앞에 기습 설치한 추모 분향소가 도로법 위반으로 2시간여 만에 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전시회 장례는 오는 27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그 보상이 지나치게 낮거나 모욕적이었다며 늦었지만 국가배상을 통해 죄를 국가에게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5.18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초중고교의 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선택 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는 진로 교육이 한층 강화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초중고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024년부터 선택 과목이 도입됩니다. 다양한 과목을 개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줄이돼 초등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 수업이 현행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초등 저학년에게 맞는 실외놀이와 신체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 대해 170시간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도 바뀝니다. 1학년 한 학기 동안 102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 3학년 2학기에 진로 연계학기를 도입해 희망 진로를 구체화하는 등 고교 생활을 준비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도 일부 기간이 진로 연계학기로 운영됩니다.
교과 학습 방법, 정서적 지원, 진로 설계 등을 연계한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교 교과 과정도 구체화됐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년부터는 고교 수업량이 현재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듭니다. 기본 이수학점을 5단위에서 4학점으로, 필수 이수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이고 자율 이수학점을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며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2024년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하는 추세가 7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소율도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통계청의 9월 인구 동향을 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 1,920명, 지난해 9월보다 6.7% 줄었습니다. 9월 출생아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하는 흐름도 2015년 12월부터 70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율로 보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감소율은 1월 6.2% 이후 다소 줄어 최근에는 6월 2.7%, 7월 2.8%, 8월 0.5% 등으로 3% 이내에 머물렀습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지난해 9월 감소율이 2.5%로 적은 편이어서 이와 비교할 때 감소율이 커지는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즉 합계 출산율은 3분기 기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더 감소했습니다. 9월 사망자 수는 25,566명으로 1년 전보다 5% 증가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는 증가폭이 2010년 이후 가장 컸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빼면 마이너스 3,646명으로 9월에도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 인구 자연 감소는 23개월째 나타났습니다. 9월 신고일수 감소와 30대 인구 감소 영향으로 9월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각각 10.4%, 12.3%씩 줄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제2공장 부지를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건설과 설비 등에 모두 20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주지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부지 확정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의 새 공장 부지는 약 500만 제곱미터로 삼성전자의 기존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습니다. 새 공장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4년 하반기 가동될 예정입니다. 건설과 설비 등 투자 비용으로 모두 170억 달러, 약 20조 원이 투입됩니다. 삼성전자의 역대 미국 투자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새 공장에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돼 5G,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삼성이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신규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테일러시, 애리조나주 구디어시 등 여러 후보지를 검토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테일러시는 첫 10년간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재산세 92.5%를 환급해주는 한편 약 3,4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 감면까지 약속하며 최종 낙점됐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한 논현경찰서 A경위와 B순경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변호사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냉동 탑차가 도로에 세워져 있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도로에서 공사를 하던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외곽의 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냉동 탑차가 비스듬하게 트럭의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앞에 트럭은 도로 밖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탑차의 앞유리는 산산조각나 반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량의 앞부분도 움푹 패여 있습니다. 주변엔 드릴 같은 공사 장비와 타이어, 신발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대낮에 도로에 세워져 있던 공사 차량을 탑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그리고 탑차는 1차 충돌 후에도 10여 미터를 더 진행했습니다. 이 와중에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차에 치였고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3명의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상수도 밸브 조작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돌이 갓 지난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차 운전자 29살 박모 씨도 온몸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20여 미터 앞에 작업을 위해 차량을 통제하던 신호수도 한 명 있었지만 탑차는 신호수의 통제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차는 어디로 해서 스키드 마크에서 이사가 내걸 잡았을 텐데 스키드 마크가 없잖아요. 그냥 밀고 들어온 거예요. 신호수도 피해서 넘어져가지고 피했고. 경찰은 신호수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상윤입니다. 동남아 호텔의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1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에서는 무려 1조 3천억 원대의 돈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필리핀 수도 마닐라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인 40대 김모 씨의 집을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집 근처로 달아나 숨어있던 김 씨는 이날 필리핀 경찰 특공대와 현지로 파견된 한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김 씨와 조직원 등 130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붙잡아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1조 3천억 원의 돈이 오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닐라 호텔 카지노의 도박 장면을 생중계하거나 국내외 운동 경기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사이트 운영과 홍보, 고객 응대, 프로그램 개발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또 조직원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현재 입국한 조직원의 여권을 강제로 압수하고 조직원의 휴대전화 데이터도 직접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19년 9월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2년여간 150여 개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분석해 조직원 전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 형태로 국내로 유입된 범죄 수익금 8억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마닐라 수용소에 구금된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김 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20명에 대해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 900여 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의 이를 판매한 일당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판매한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계좌로 바꿔주기까지 했는데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이 100억 원을 넘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주거지, 봉투에 담긴 통장 수십 개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계좌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도 나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 위한 대포 통장입니다. 이같이 대포 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이를 판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일당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월 80만 원을 주고 개인 명의를 사서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이걸 다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매달 180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범죄 수익은 무려 100억여 원.
이들이 판 대포 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7조 원이 넘는 범죄 피해금이 입금됐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가 있고 은행 이체 한도도 높고 거래 금액이 많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거로 보입니다. 이들은 범죄 조직에 판매한 계좌가 정지되면 이 명의자를 불러 다시 계좌를 풀게 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주는 등 사후 관리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이 검거되면 명의 제공자의 경우 대출 사기라고 진술하라며 지시하고 벌금과 변호사 비용, 위로금까지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 일당 117명을 검거해 총책 33살 송모 씨 등 13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총책과 관리자들에 대해 11억 원 상당의 몰수 보전을 신청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당시 전 목사의 발언에서 지지 후보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맥락을 살펴볼 때 간첩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본래 의미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그래미상 베스트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2년 연속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대를 모았던 올해의 레코드상 등 4대 본상 후보엔 오르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방탄소년단 BTS가 제64회 그래미상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후보에 올랐으며 영국 그룹 콜드플레이는 물론 미국 가수 레이디 가가와 저스틴 비버 등이 경쟁 상대입니다. Lady Gaga, Lonely by Justin Bieber and Benny Blanco, Butter by BTS, Higher Power by Coldplay. BTS가 후보로 오른 분야는 그래미상 팝 장르 내 세부 시상 분야 중 하나로 2012년에 신설됐으며 지난해에는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 듀오가 수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BTS는 그래미상 베스트 얼터너티브 앨범 후보를 직접 발표하면서 지난 시상식 당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Here we are, BTS. We're thrilled to announce some of this year's Grammy nominees. I can't relate to what everyone must be feeling right now as I remember how nervous we were watching the announcement at home last year. BTS는 앞서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은 데 이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도 5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영예인 그래미상에서도 올해의 레코드 등 4대 본상 후보에 오를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일단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그래미상 올해의 레코드 부문에는 39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 스웨덴 팝그룹 아바를 비롯해 레이디 가가와 저스틴 비버 등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64회 그래미상 수상자들은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되며 현지 시간 2022년 1월 31일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식 발표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유럽을 향해 지금 방역에 실패한다면 사망자가 내년 3월까지 70만 명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과 함께 부스터샷 접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내 사망자가 70만 명가량 더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사무소의 예상입니다. 지금 유럽의 폭증세라면 현재 150만 명의 누적 사망자가 4개월 후엔 220만 명까지 늘 거라는 겁니다. WHO는 유럽 지역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포함해 53개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지난주에 하루 평균 4,200명가량이 숨졌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말 하루 2,100명의 2배이며 코로나19가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사망 원인 1위라고 WHO는 밝혔습니다. 이 지역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환자가 늘어나 의료 시스템에 극단적 압박도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각국은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 조치와 봉쇄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추가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65살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넘어 16살 이상에 대한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0살 이상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실시하는 이탈리아는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한 달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일은 이미 지난주 모든 성인에 대한 추가 접종을 권고했고 일부 주에선 술집과 클럽 문을 닫는 부분적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대목인 크리스마스 마켓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WHO는 최근의 폭증세는 델타 변이와 백신 접종 기피, 제한 조치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 물량이 확대되자 이틀째 3,000선을 밑도는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름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04포인트 하락한 2,994.29에 코스닥은 6.41포인트 오른 1,020.13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성장주의 약세에 이틀째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사자에도 기관의 대량 매도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신풍제약은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소식에 19%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됐음에도 2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고 CJ E&M은 미국 제작사 인수에 상승한 이후 3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메타버스 조성에 대한 핵심 인프라 기대감에 5G 장비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며 KMW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CJ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기록하자 진단키트 관련주로 떠오르며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20전 내린 1,186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함께하겠습니다. 또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한동안 우리나라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와 충북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서는 저녁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한때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